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승현 작가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내 인생의 학교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언어를 갖다 여러 개를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언어가 뭐세요라든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체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인터뷰이기 때문에 멋있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꾸며서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내 엄마고, 미국은 내 선생님이고, 프랑스는 내 애인이고, 이탈리아는 우리 할머니다. 사실 우리가 서울에서 동해까지 쭉 차를 몰고 가다 보면 풍경이 계속 바뀝니다. 회색의 도시가 사라지면서 아름다운 호수와 평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산이 나타나고 절벽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바다가 나타나죠. 그 순간순간 우리가 보면서 그 길의 의미 전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사실 제가 쭉 그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얻은 것을 하나로 총 정리해보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얻은 게 뭐냐라는 것을 갖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제 말보다는 유명한 인류학자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여행을 한 클로드 레비스트라우스라는 프랑스 인류학자의 얘기를 빌리고 싶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랑 비교도 안 되게 평생을 갖다가 여행에 쓰신 분이에요. 아마존에 있는 밀림에 들어가 가지고 부족들이랑 같이 생활도 하고 요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아직 굉장히 그 목축업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네에 가가지고 같이 젖도 짜면서 이런 사람들의 혼인 문화라든지 관혼상례를 갖다가 다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이런 거 왜 관심을 가지냐? 나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나는 파리에 살면서 이 안에서도 살아가기 퍽퍽하고 힘든데 어떻게 아마존 안에 있는 그 밀림에 있는 그 원주민들까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내 평생 동안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와 굉장히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나는 얻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프랑스어로 레갈드 엘로아니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떨어진 시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행의 제1 원인을 뽑으라면 뭘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남과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남과 비교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죠. 왜 비교를 하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왜 비교를 하게 되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인간은 원래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한 명은 조그만 오두막에 사는 게 꿈이에요. 한 명은 자연에 둘러싸인 주택에 사는 게 꿈입니다. 한 명은 높은 건물에 가면 어지럽고 창문을 활짝 열어야 되기 때문에 4층 이하의 빌라에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워낙 바꾸고 편리를 중요하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요. 4명이 다 각자의 꿈을 이루고 살 때 어떤 사람의 집이 더 좋고 나쁘다고 비교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4명이 모두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이라면 아파트가 대부분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비교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 똑같이 생긴 집에서는 뭘로 비교하면 됩니까? 크기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떨어진 시선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벗어난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봤을 때 진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 불안하게 하는 거,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갖다 정말 쉽게 생각보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2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2개의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대략 예상이 되시지만 그냥 본인의 본능을 이용해 보시죠.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선진 도시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왼쪽에 가까울까요? 오른쪽에 가까울까요? 왼쪽에 가까울 겁니다. 그죠? 거기에 비해서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한 한국의 사업자분을 모시고 이렇게 투어를 시켜드린 적이 있거든요. 알바로. 근데 그분과 같이 몽마르트에 올라가지고 파리 풍경을 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재개발 지역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한 어떤 그 자금과 기술을 투자해서 만든 선진 도시고 이거는 그냥 150년 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시인데 프랑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 도시가 선진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면은 저 까만 빌딩 보이시죠? 이게 투어 몽팔나스라고 하는 파리의 유일한 고층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고층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햇빛이 비치니까 다른 건물이 다 나니까 그림자가 굉장히 길게 뻗습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집의 평수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에 활짝 창문을 열었을 때 햇빛이 쫙 들어올 때 커피 한 잔 하는 게 너무 삶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시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너가 땅을 산 건 인정하는데 하늘도 샀냐는 겁니다. 해도 샀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는 파리 안에 저런 고층 건물을 못 짓게 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햇빛 하나 때문에 고층 건물을 안 짓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시민 의식이 선진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더 선진 도시인 거고, 중국인들한테는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중국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돈과 기술력을 혁신해가지고 이런 도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선진 도시라는 거예요. 동떨어진 시선을 가지고 보면은 둘 다 의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 살면서 이 동떨어진 시선을 가지게 된 것이 지금 제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사람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럼 저는 어쩌다 이렇게 떠돌이처럼 살게 됐는지 그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원주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세련되고 트렌디한 얘기를 하면은 난 촌사람이라서 그런 거 잘 이해를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야, 뉴욕하고 파리에 살던 사람이 무슨 촌사람이냐. 하지만 저의 어린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이게 저의 진짜 모습이고 본래 모습이에요. 이 아름다운 고목 있죠? 예, 요즘 이런 나무 찾기 참 힘듭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항상 느끼면서 살았고, 그때는 못 느꼈어요. 나중에 없어진 다음에 느꼈다는 걸 알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촌사람이 있다는 거를 제가 느낄 때는 뭐냐면은 요즘 그 젊은 세대들 개 키우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멋진 순종개가 지나가더라도 역시 우리의 누렁이가 지나갈 때 가장 쓰다듬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제가 서울로 왔는데, 서울을 동떨어진 시선으로 봤을 때 한참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급상승을 하던 80년대 서울의 시골의 인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곳이었어요. 왜 청바지 뒤에 무엇이 써 있느냐를 가지고 어떤 그룹에 끼고 못 끼는지, 왜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놀고 안 노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성적은 쭉쭉 떨어지고 한때는 자살 노트를 쓰고 있던 시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랑 관계없이 어머니가 본인의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엄마까지 없으면 큰일 나겠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를 안 데려가면은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미국 가면은 공부하기도 힘든데 애까지 어떻게 보냐, 너 따라오대, 가만히 있어, 이래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학 스토리를 보면 부모님들이 교육 때문에 자녀를 먼저 보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치맛자락 잡고 이제 따라간 케이스예요. 자, 미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길을 간 거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약간 배수진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이 동네 사람이 돼보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진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미국의 밴드가 보이즈 투 맨이라는 밴드였어요. 그 보이즈 투 맨이라는 밴드를 보고 아메리칸이란 건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모습을 보면은 보이즈 투 맨이라는 밴드가 엔드 오브 더 로드에 입고 나온 옷을 거의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죠? 저 렌터카도 미국 차고요.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달려있죠. 저는 미시간이라는 곳에 살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에 놀러 갔을 때 잠깐 빌린 차인데, 여기 보면은 아시아 사람이 미식 축구 셔츠를 입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가면 대체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축구, 유럽이나 우리나라 축구를 하지 미식 축구를 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렇게까지 미국인이 돼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뭔가 좀 안 맞죠. 뭔가 이렇게 내 옷을 입지 않고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는 그 기분이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었다고 생각해요. 남의 옷을 입어봐야 내 옷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죠. 미국에서 살던 중에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던 중에 미국의 특유의 어떤 그 사고방식, 강한 놈만 살아남는 것이다,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라, 약간 이런 미국의 정서, 특히 그 시대의 미국 정서와 제가 굉장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영어도 되고 미국에서 학위도 따고 이제 거기서 기업들한테 스카우트 제휴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썼던 책에는 언젠가는 월스트리트에 진출해가지고 대기업에서 일하겠다 당당하게 꿈을 적었는데 그걸 갖다 싹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길을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냐면 프랑스의 파리로 떠났습니다. 프랑스의 파리로 떠나가지고 또 한 번 파리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파리잔 아티스트는 머리가 길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귀는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셔츠를 갖다가 이런 미국 셔츠를 입다가 전부 다 버튼 셔츠도 약간 이렇게 칼라 여기까지 올라오고 소매 뒤집으면 안에 이렇게 꽃무늬 달려 있는 이런 셔츠로 바꿨습니다. 집에다가 이거 피아노까지 놓고 그 다음에 프랑스 친구들이랑 같이 미술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럽의 전통 문화에 대한 책을 펴내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두꺼운, 왜냐하면 유럽의 지식인은 가벼운 책을 쓰면 안 되거든요. 두껍고 어려운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묵직한 책을 갖다가 그때 학부밖에 안 나왔던 제가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던 그 시절의 모습이에요. 여기 파리에서도 굉장히 신기한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나무 위에는 저 빔 보이시죠? 저 빔을 보고는 모든 친구들이 우리 집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저 아파트는 파리에 살고 있는 외국인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들한테 빌려주는 집인데요. 사실 인터넷도 거의 안 터지고요. 그리고 물도 아무리 뜨겁게 해도 한 25도 정도 이상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런 집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한국 사람으로서 아니 이렇게 불편한 집이 왜 좋다고 그러지? 라고 이해를 못했는데 너는 저 빔을 맨날 보면서 자지 않냐요. 근데 저 빔이 어떤 빔인데 그랬더니 이 집이요 1600년대 레콜레 수녀회라는 수녀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고 그래서 그때 저 대들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폴레옹 시대 때 압수돼가지고 야전병원으로 바뀌었었대요. 수많은 나폴레옹 시대의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고향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서 저 대들보를 보고 죽었을 거래요. 그 다음에 1800년대 후반에 정신병으로 개조가 됐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라든지 융 같은 사람들이 초기에 정신과 치료를 했을 때 그 실험들이 저 방에서 이루어지고 저 대들보가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그 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400년의 역사를 갖다가 너는 400년 동안 이 방에 있던 사람이 봤던 대들보를 갖다 매일 보고 잘 수 있다는 것은 작가한테 얼마나 큰 행복이네요. 저는 그래서 제 친구가 약간 이상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프랑스의 부동산 광고를 보면은 항상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항상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푸트 엑스포세, 노출된 대들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출된 대들보를 갖다 볼 수 있는 집은 월세가 한 10%가량 비쌉니다. 말로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저게 있다는 이유로 월세를 더 낼 정도로 저런 데에 가치를 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 뭘 알게 됐냐면은,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살다가 딴 사람이 안 하는 행동을 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거 있죠. 이게 얼마나 멍청한지 알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와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굉장히 다른 걸 중요시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나름 나라도 다 굴러가고요. 별로 큰일 안 나더라는 거, 그 용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프랑스에 있다가 모든 한국 남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편지가 왔습니다. 병무청에서 오는 편지 있죠.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의 삶을 접고 한국의 군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한 번 길을 가게 된 거죠. 그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죠? 논산 부근에 있는 길들, 40km의 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가 다시 유럽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짐을 싸가지고 이탈리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정말 외톨이가 됐죠.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한 푼도 없고 군대만 전역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고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했냐, 자전거를 샀습니다. 자전거를 사서 그냥 길을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을 넘어보고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부터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까지 2000km를 갖다 계속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알프스의 가장 높은 길 중에 하나인 콜 다니엘이라는 걸 올라가는 모습을 그때 야 너만 자전거 타냐 나도 타자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휴가 나고 프랑스로 넘어왔던 형이 옆에서 찍어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뭐를 처음으로 느꼈냐면요, 이 기간에는 세상에서 산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걸 느꼈어요. 나무만큼 예쁜 게 없다는 거.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게 다예요. 진짜 저거랑 수케이스 하나 있었어요. 호텔에 있는, 그죠? 이것만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아름다운 산과 물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갖다 종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길에서 배운 것, 노마드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철학,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착을 계속 평생 동안 정착을 한 사람과 달리 떠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사고 방식을 제가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생이 별 대수 없다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지금처럼. 근데 안 되고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 가방은 쌓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모험을 향해서, 또 다른 도전을 향해서 그냥 가방 들고 전에 미국을 향해서 떠나거나 프랑스를 향해서 떠난 것처럼 또 떠나서 거기서 또 하나의 스토리,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면 된다. 두 번째는 세상을 갖다가 외부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예쁜 게 참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시인이 시골에 가면 참 예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프랑스에 가면 참 예쁘죠. 근데 프랑스 사람이 한국 오면 또 참 예쁘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남의 시선으로 내 주변을 둘러볼 때 세상에 예쁜 게 참 많다. 내가 시골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목 위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 나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도시의 삶을 갖다가 삶이 다 뒤틀어진 다음에 나 자전거를 타고 시골에 갔을 때는 세상에서 산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것을 통해서 얻은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내 지금 상황이 내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집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있는 상황을 갖다가 그냥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더 많이 벌고 내가 이것저것 갖추면은 그 다음에 빠밤 내가 진짜 살 집에 입성할 것이다. 심지어 입성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쭉 흘러가는 것이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는 높은 곳이 집이고 내려갈 때는 낮은 곳이 집이고 또 그것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닐 때는 가방 싸가지고 새로운 몸을 또 향해서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을 때 그때 저로서는 어렸을 때 서울에 와가지고 여기서 왕따 당하고 여기서 상처받은 그것들 있잖아요. 자신감 있게 여기가 홈이야라고 말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오히려 집이 없이 살면서 완전히 고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끔씩 자동차를 타고 강원도를 지나갈 때 굉장히 감사해요. 내 고향이 저렇게 예쁜 곳이었구나. 감사합니다.